윤서연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이에요. 살아오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쳤지만 저희 시모 같은 분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염치를 이렇게까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시모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어요. 오늘은 제 결혼 생활과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결혼 생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남편 강태준과 결혼한 지는 올해로 8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저는 작은 지방 소도시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서울로 대학을 간 동네에서는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난 용이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제가 어렵게 자랐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답니다. 저희 부모님, 윤갑수 아버지와 이말순 어머니는 그 지역에서 제법 큰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셨고 나무만 해도 1000그루가 넘었거든요. 매년 수확철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싱싱한 사과를 몇 상자씩 나눠주실 정도로 손도 크고 유쾌하신 분들이셨죠. 덕분에 저와 제 여동생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도 학비와 생활비는 부모님이 다 대주셨어요. 제가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건 순전히 용돈을 위해서였지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죠. 그렇게 무난히 졸업하고 감사하게도 곧바로 온라인 쇼핑몰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사원으로 입사해서 대리, 과장을 거쳐 지금은 팀장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남편은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당시 남편은 구청 세무과에서 10년 가깝게 일하며 주무관으로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른바 철밥통이라 불리는 그 직종 특유의 분위기처럼 남편도 소박하고 안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연애 2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사실 상견례 때부터 시모 박정숙 여사의 범상치 않은 면모가 살짝 비치긴 했습니다. 저희 집이 지방에서 과수원을 한다니까 대놓고 시골 농사꾼 집안이라 배움이나 격식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다며 은근히 저희 부모님을 돌려 깎으시더군요. 하지만 친정 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며 예단과 혼수는 물론 서울 신혼집에 보태라며 선뜻 거액의 현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자 시모의 태도는 그야말로 싹 바뀌었어요. 며느리 귀한 줄 모르던 태도에서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복덩이 며느리라고 칭송을 해대는데 그때부터 이미 저는 이분의 돈에 따른 태도 변화를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결혼 후에도 평탄한 길만 펼쳐질 줄 알았어요. 저는 회사에서 팀장까지 진급한 상태였고 남편도 안정적으로 봉급이 나오는 직장이 있었으니까요. 둘 다 벌이가 나쁘지 않았고 신혼 초부터 알뜰하게 돈 관리를 해왔기에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그걸 깨버렸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표정이 왜 그래? 나 이번에 구청 그만두고 그동안 모은 돈이랑 명태금 합쳐서 사업 좀 해보려고. 뭐? 지금 제정신이야?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무슨 사업이야? 내 친구 민호 알지? 걔가 요즘 반려동물 용품 유통을 하는데 시장이 앞으로 20년은 커진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당신 지금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 자리에 있잖아. 그걸 왜 스스로 걷어차? 철밥통은 무슨 월급 쥐꼬리만큼 주면서 사람 이리저리 굴리기만 하는 곳이야. 거기 있어봤자 미래가 없어. 여보, 애들 크면 들어갈 돈이 얼만데. 지금 버는 걸로도 벅차다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지. 나 한 번만 믿어줘. 언제까지 이 낡은 빌라에서 살 거야. 우리도 좋은 아파트 좀 들어가 보자. 남편과 저는 이 문제로 거의 2, 3개월가량을 옥신각신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바람에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한 게 잘한 선택이었나 회의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의견이 안 맞아도 그렇지 같이 사는 아내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표부터 낼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순간의 화 때문에 제 아이들을 아빠 없는 아이들로 만들 순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양가 부모님께는 최대한 알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형인 시숙 강태호가 어찌나 입이 가벼운지 한 달 만에 온 집안이 다 알아버렸어요. 당신 비밀로 하자고 해놓고 형한테 그걸 왜 말해? 형이 예전에 사업해본 경험 있으니까 조언 좀 구하려고 그런 거지. 그게 조언 구하는 걸로 끝날 것 같아? 형 입 가벼운 거 몰랐어? 그건 형이 잘못한 거지. 내가 왜 욕을 먹어?
아니나 다를까 소식을 들은 시모 박정숙 여사는 남편에게 부랴부랴 연락을 해왔습니다. 태준아, 너 이번에 퇴직금이랑 적금 다 깨서 사업한다며. 그 돈 아직 안 썼지? 우리 이번에 결혼 40주년인데 여행도 한 번 못 갔잖니. 요즘 비행기값 싸게 나온 거 많더라. 500만 원만 다오. 자기 자식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데 말리거나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다짜고짜 손부터 내미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가 찼어요. 물론 시모가 원래 그런 성향인 걸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벌이가 크지 않을 땐 그 정도까지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이 오가거나 나중에 남편 사업이 잘 될 기미만 보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손을 벌리시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이 반려동물 용품 박람회에 참가하게 됐다며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여보, 나 오늘 부스 계약했어. 이번 박람회 나가면 대형 유통사 바이어들도 온대. 이거 진짜 잘 풀릴 것 같아. 그래도 무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 요즘 새벽마다 시장 조사하고 있어. 이번엔 진짜 다를 거야.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정말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활기차게 뛰어다녔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내심 잘 되기를 바랐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은 뜻밖에도 초반에 잘 풀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반대했던 게 무색해질 만큼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사람이 확 달라지더군요. 아직 사업 안정기라 불릴 단계도 아니었는데 맞춤 정장을 여러 벌 맞추고 고급 외제차 시승을 하러 다니더군요. 어느 날은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랬습니다.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캐물어. 자, 이거 받고 알아서 시간 보내. 지갑에서 현금 돈뭉치를 꺼내 툭 던지듯 건네는 모습에 이 사람이 돈맛을 알더니 아주 겉멋이 들었구나 싶어서 다시 한번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 무렵 남편은 실제로 돈을 꽤 벌어들이고 있었고 결국 저희는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허세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바로 시모였습니다. 예전엔 그나마 눈치를 보며 돈을 요구하더니 이때부턴 아예 대놓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남편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더니 엉뚱하게도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모피 코트를 집어들며 사업가 어머니가 이런 거 하나쯤은 들고 다녀야 내 얼굴이 산다면서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친척들 모임이 있으면 자기가 쏘겠다고 호언장담한 뒤 남편 법인카드를 받아가서 싹 긁어버리더군요. 명절마다도 그랬죠. 저희 부부가 용돈을 드리면 아무리 넉넉히 드려도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에휴, 돈 잘 번다는 애가 명절 선물이 30만 원이 뭐니. 앞집 정육점 큰아들은 매번 70만 원씩 꽂아준다더라. 어머니, 그 집 아들은 자녀가 없잖아요. 저흰 둘이에요. 게다가 연년생이라 곧 나란히 학교도 들어가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저와 시모 사이의 언성이 높아지려 하면 시부 강명호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켜보다가 슬쩍 시모 옆구리를 툭툭 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말리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다 못한 남편이 끼어들어서 결국 시모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곤 했죠. 됐어, 그만해. 알았어, 엄마. 지금 계좌로 보낼게. 저는 그 모습이 꼴 보기 싫어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시모는 아들이 돈 보내는 걸 지켜보며 저를 흉보기 바빴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소심한 복수를 했어요. 시모 커피에는 설탕을 슬쩍 빼먹고 주방 병뚜껑이란 병뚜껑은 죄다 꽉 잠가놓기도 했죠. 이 무렵 시모는 아이들 앞에서도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손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우리 강아지 엄마가 할머니 말 잘 안 들으면 그건 나쁜 엄마인 거야. 알았지? 할머니가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맨날 안 된대. 그치? 저는 순간 얼어붙었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아이에게 다시 말해줬어요. 엄마도 할머니도 우리 지호 사랑해서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시모와 아이들 단둘이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한 번은 시누이 강수진 생일이라 다 같이 예약한 식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저와 아이들, 시모, 시누이 이렇게 다섯이 제 차로 따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시모가 또 그러시더군요. 요즘 스타일러라고 옷장 하나 넣으면 옷 다림질도 필요 없다더라. 나 요즘 무릎도 시리고 몸이 영 안 좋은데 그거 하나 넣어주면 좋을 텐데.
어머니, 그거 넣으려면 붙박이장 다 뜯어 고쳐야 해요. 지금 사시는 집엔 어려워요. 그럼 집을 새로 얻어주던가. 저희 집 대출이 어머님 지금 사시는 집 시세보다 많아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시누이가 올케인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엄마는 뭔 집을 사달래. 지난번 막내 이모 시집 갈 때 시댁에서 혼수 싹 다 해줬다는데. 엄마는 언니 생일에 전화 한 통 한 적 있어? 너는 왜 끼어들어, 이 계집애가. 그때 마침 앞에 방지턱이 보이더군요. 저는 브레이크를 살짝 늦게 밟았습니다. 뒷좌석에 있던 아이들과 시모의 엉덩이가 한 뼘씩은 붕 떴을 거예요. 아이들은 까르르 웃었지만 시모는 아니었죠. 아이고, 얘 운전 똑바로 못하니. 죄송해요, 어머니. 오랜만에 운전해서 좀 미숙하네요. 저 큰 소리 나면 집중 안 돼서 사고 날 수 있으니 조용히 좀 해주세요.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시모도 더는 크게 못하고 뒤에서 계속 궁시렁대셨습니다. 저는 그마저 듣기 싫어서 라디오 볼륨을 확 올려버렸죠. 이렇게 제 속이 타들어가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시부모님께도 친구들에게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계셨고요. 그러다 결국 걱정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큰 타격을 입은 거예요. 내실 없이 외형만 늘리던 차에 거래하던 대기업 쪽과의 계약이 크게 틀어지면서 막대한 위약금과 손실이 한꺼번에 터진 모양이었습니다. 한동안 남편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뛰어다니며 수습해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벌려놓은 판이 너무 컸던 탓에 무너지기 시작한 제 방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아예 출근조차 안 하고 방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나오지 않더군요. 당신 뭐해? 오늘도 안 나가? 나가면 뭐해? 이제 다 끝났는데. 직원들은 사무실은 어쩌고. 대책 없이 안 나가면 다야? 정신 좀 차려. 지금 나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그래도 피해는 최소화해야지. 접더라도 제대로 접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빚이 얼만데. 아, 몰라. 나 좀 내버려둬. 이불 속에 숨어서 자기가 벌인 일을 외면하려고만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이지 같이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성화에 못 이겨 꾸역꾸역 사업을 정리했어요. 그 번듯했던 아파트까지 날아가고 저희 가족은 작고 허름한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낡은 집으로 들어오니 앞날이 막막하기만 했죠. 게다가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문은 잘 나갈 때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게 됐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서울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불행은 겹쳐서 온다더니 제가 도와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까지 편찮으시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게 있었으니 바로 저희 이사간 집의 상태였습니다. 처음 저희 집을 본 부모님은 경악을 금치 못하셨어요. 급하게 구한 곳이라 벽지는 여기저기 뜯겨 있고 장판도 군데군데 들떠 있었거든요. 게다가 부모님이 오신 날은 하필 비가 내렸는데 천장에서 물까지 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남편을 부르셨어요. 자네, 나랑 얘기 좀 하지. 두 분이 안방으로 들어가 나눈 대화는 문틈으로 들어도 남편이 아버지께 싹싹 비는 소리였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다시 열심히 일해서 메꾸겠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직원이 10명 넘는 사업을 그렇게 경솔하게 벌였다가 애 딸린 가장이 이렇게 무모하게 굴어서야 되겠나. 이래서야 내가 자네한테 우리 딸과 손주들을 어떻게 다시 맡기겠나. 아버지는 한동안 남편을 크게 나무라시고는 방을 나오셨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보이는 남편은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그대로 두고 부모님을 터미널까지 배웅해드렸는데 아버지는 뭔가 말씀하시려다 몇 번을 망설이시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내려가셨습니다. 일주일 뒤 친정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집 좀 알아봐라. 집이요? 갑자기 무슨. 애들이 그런 집에서 계속 살 순 없잖니. 30평대로 알아봐. 되도록 아파트로. 인천 시세가 요즘 어떤지 몰라서 그런다. 아버지 말씀대로 알아보니 당시 인천 30평대 아파트 평균 시세가 4, 5억 정도였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평생 가꿔오신 사과 과수원의 절반가량을 정리하시고 저희에게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평생을 흘린 땀방울이 녹아있는 땅을 딸과 손주들을 위해 선뜻 처분하셨다는 말에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도 감사했습니다. 계약한 날 저희 부부는 곧장 본가로 내려가 큰절을 올렸어요. 특히 남편은 장인어른이 생명의 은인이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딸과 내 손주들을 위한 집인데 자네가 왜 인사를 하나. 남편은 그 말에 뒤통수를 맞은 듯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아버지가 저한테도 미리 말씀 안 하신 게 있었던 거죠. 이어서 아버지는 뜻밖의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나는 아직 자네를 못 믿네. 친구 말만 믿고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질 않나. 사업 잘 될 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다가 제 손으로 말아먹을 땐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도 안 보이고 회피만 급급했으니 말일세. 자네가 내 입장이라도 자네 같은 사위를 다시 믿을 수 있겠나. 아니요. 자네 앞으로 한 달 동안 여기 내려와서 내 과수원 일을 돕게. 내 바로 옆에서 일을 해. 그러면서 자네가 정말 변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 딸과 손주를 맡길 만한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판단하겠네. 마음에 들면 그때 우리 딸 집에 들어가도 좋네. 청천벽력 같은 말에 남편의 얼굴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농사일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우물쭈물 변명했지만 그마저도 아버지의 한마디에 쏙 들어갔죠. 그럼 사업은 해봤나? 안 해봤어도 뛰어들었자는가. 결국 남편은 그날부터 그대로 본가에 눌러앉게 되었고 저와 아이들만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아버지가 남편을 혼내주신다니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 무렵엔 남편에 대한 정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남편을 정말 혹독하게 부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매일 저녁 아버지가 저에게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는 사진과 짧은 글들 때문이었죠. 첫날은 새벽 4시 반부터 일으켜 세워 과수원 약대줄을 잡게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억수같이 내리는 농약 안개 속에서 고글도 제대로 못 쓰고 쩔쩔매다가 흙탕물 구덩이에 그대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찍었대요. 아버지가 찍어 보내준 사진 속 남편은 얼굴 전체가 흙범벅이 된 채 영혼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잡초를 벤다며 예초기를 짊어지고 나갔다가 예초기 줄이 사과나무 가시와 잡목에 걸려 허우적대다 넘어졌다더군요. 바지가 찢어지고 코에 사과 상자 모서리를 박아멍이 든 남편의 사연과 함께 아버지는 오늘 사위가 밭에 사과를 코로 깎았다라는 무심한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사과 알을 솎아내다 발을 삐끗해 덜덜 떨며 사다리를 꼭 안고 있는 굴욕 사진도 있었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제 답답한 감정을 눈치채시고 일부러 더 혹독하게 남편을 다루시고 그 증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하루하루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전화할 때마다 힘들다는 하소연뿐이었어요. 여보, 오늘 사과 솎아내는데 진짜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 여보, 예초기가 왜 이렇게 무거워? 나 팔 다 나갈 것 같아. 손이 덜덜 떨려서 숟가락질도 못하겠어. 여보, 장인어른한테 나 좀 봐달라고 말해주면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절대 어리광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이 평생 해오신 일이야. 겨우 그거 하고 죽는다 소리가 나와? 하고 차갑게 잘라버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2주일쯤 지나니 남편의 연락 내용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장인어른이랑 땡볕 아래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데 문득 장인어른 손을 봤거든. 지문이 다 달아있고 마디마디가 굵어져서 굳은 살투성이시더라. 생각해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철없었는지 알겠어. 장인어른은 이 힘든 일을 몇십 년째 하루도 안 거르고 하시면서 당신이랑 처제를 키우셨는데 나는 겨우 구청 몇 년 다녔다고 깝죽거리고 사업한다고 까불면서 가족들 고생만 시켰으니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몰라. 오늘 사과나무에 새순이 올라온 걸 보는데 문득 우리 애들 생각이 나더라. 당신도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는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게 한 뒤 밤에는 들평상에 둘이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따라주며 인생교육과 가장의 책임감에 대해 나지막이 일러주셨다고 합니다.
몸이 고되니 헛된 허세는 다 빠져나가고 장인어른의 깊은 삶의 궤적을 옆에서 보며 마침내 남편의 정신머리가 개조된 것이죠. 저는 그 한 달 동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서 저 나름의 힐링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남편을 만나러 갔을 때 남편은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얗던 얼굴은 새카맣게 그을렸고 뱃살은 쏙 빠진 채 몸은 훨씬 다부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와 짐부터 덥석 받아 들더군요. 여보, 오랜만이야. 오느라 힘들었지. 짐은 내가 들게. 아이고, 애들도 고생했어. 예전엔 없던 듬직함과 진중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준비도 옆에서 거들고 손수상을 차리는 등 굉장히 부지런해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마침내 남편을 허어 웃으며 바라보셨고 마침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 자네도 고생 많았네. 농사일이 쉬운 게 아니지. 여기서 배운 거 잊지 말게. 땀 흘려버는 돈 한 푼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알았을 테니. 오늘은 마음껏 먹고 내일 함께 올라가게.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원 판 돈에서 아파트 잔금 치르고 남는 돈은 자네 재기할 때 쓰든 생활비로 쓰든 하게. 아닙니다, 장인어른. 그 돈은 손도 대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다시 벌어서 채워 넣겠습니다. 됐네. 사람이 재기하려면 시작이 중요한 법이야.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0점에서 시작하는 게 우리 손주들 위해서도 낫지. 명심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아, 참고로 아파트는 당연히 내 딸 명의일세. 아, 네, 당연합니다. 서연이 명의여야죠. 어쨌든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은 아파트가 제 명의라는 말에도 진심으로 감사해 했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인천으로 올라와 남은 돈으로 남편 사업 실패로 남았던 급한 자녀빚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새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한 날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그토록 고마워했던 데는 시댁의 얄팍한 역할도 컸어요. 예전엔 뭔가 핑계만 생기면 남편 주머니를 노리던 시댁. 식구들이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입을 싹 닫고 연락을 완전히 끊었거든요. 연락을 먼저 해도 바쁘다며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용돈을 조금이나마 보내준 시누이만 빼고 시모도 시부도 시숙도 전부 그랬습니다. 남편이 느낀 배신감과 인간적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렇게 조용하던 시댁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게 하필 이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사실 시모는 남편이 망한 줄만 알고 쌩까고 있다가 입 가벼운 시숙, 강태호나 주변 친척들을 통해 저희가 빚을 정리하고 인천의 30평대 새 아파트로 이사한다는 소문을 몰래 접했던 겁니다. 친정에서 집을 해줬다는 소식에 오호라 잘됐다 싶어 기회를 노리고 벼르고 있었던 거였죠. 한창 이삿짐을 싸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였습니다. 너 이사 가는 데가 어디니? 아파트 이름이랑 동 호수 말해봐. 그건 왜 물으세요? 저희한테 또 무슨 일 벌이시려고요? 어른한테 말버릇하고는. 됐고 몇 동이냐고. 105동인데요. 어머, 지금 거기 있니? 빨리 와라. 이 늙은이 길에 세워놓지 말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뭘 더 빼먹을 게 남았다고 아침부터 저러시나 싶어 검까지 나더군요. 짐을 다 싣고 새 아파트 105동 앞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모가 이불다리와 온갖 살림 짐 가방을 몽땅 싸들고 단지 입구에 나와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너희 오늘 이사한다며. 우리도 같이 살기로 했잖니. 안방 큰 방 우리 쓸 테니 너흰 작은 방 써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같이 산다고 하셨어요? 미리 얘기 안 했니? 지난주에 태준이한테 합가하자고 다 말했는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기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집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들어와 사실 수 없어요. 이삿짐 아저씨, 이 짐부터 위로 옮겨주세요. 아저씨, 저희가 싣고 온 짐만 올려주세요. 여긴 제 명이고 오늘 비용도 제가 냅니다. 저분 말씀은 무시하셔도 돼요. 뭐? 이게 보자 하니까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저는 그야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눈앞이 번쩍거릴 정도로 혈압이 오른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파트 입구라 지나가는 주민들이 다 멈춰 서서 저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혀를 찰칵찰칵 차는데 그 와중에도 시모는 뻔뻔하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저에게 시모는 아예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듣자 하니 태준이가 처갓집에서 한 달 뼈 빠지게 고생하고 왔다며 사돈어른이 아주 단단히 며느리 교육을 시키셨다던데 나도 이참에 며느리 노릇 좀 똑똑히 가르쳐야겠다. 너 예전부터 말끝마다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게 아주 버르장머리가 잘못됐어. 내 밑에서 매 좀 맞고 살림 다시 배워라. 그게 싫으면 이혼을 하든지. 저는 그 말에 순간 얼어붙었다가 이내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시모는 놀란 눈으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셨죠. 오케이 어머님 알겠어요. 꼭 그렇게 할게요. 만세 이혼이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왜 그동안 끙끙 앓았을까요? 이런 얌체 같고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집안과는 진작 인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모가 저에게 정답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저희 꼭 이혼할게요. 그럼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네요. 저도 저희 집으로 올라갈게요. 너 미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나 말 아직 안 끝났어. 당황해서 소리만 지르는 시모를 길거리에 남겨두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기분 좋게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우리 이혼하래. 우리 이혼하자. 그러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불이 나게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소식을 듣고 헐떡이며 달려온 것이죠. 마침 그 타이밍에 시끄럽다는 주민신고를 받은 경비원까지 와서 시모를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이렇게 짐 쌓아놓고 계속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입주민들 다니지도 못하잖아요. 짐 빨리 빼주세요. 이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장인어른 밑에서 깨달은 바가 다 묻어난 듯한 울분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베란다 창문을 살짝 열고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3층이라 아주 잘 보이고 들리더군요. 엄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니? 엄마가 지금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알아요? 제 아내한테 이혼하라 하셨다면서요. 저희 망해서 길거리에 나 앉을 뻔했을 때 엄마나 형이 10원 한 장이라도 도와주신 적 있어요? 연락도 다 피하셨잖아요. 제 아내와 장인어른이 저 인간 만들어주고 이만큼이라도 저희 살게 해준 거 몰라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혼을 논하세요? 제발 주제 좀 아세요.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처가에 미쳐서 자식이 할 소리냐. 제가 여태 엄마한테 안 해드린 게 뭐예요? 나 잘 나갈 때 엄마 백화점 가방 사드리고 명절마다 용돈 쏟아붓고 형 사업 자금까지 대줬잖아요. 사업 망하니까 모른 척하더니 이제 와서 장인어른이 사준 집 안방을 차지하겠다고요? 왜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으세요? 좀 적당히 하실 줄도 아셔야죠.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데 그때 난처해하던 경비원 뒤로 시부 강명호 어르신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시부는 경비원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뭔가 말씀하셨고 경비원은 목례를 하고 일단 물러났어요. 시부가 낮은 목소리로 시모를 향해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지 말라고 했잖아. 당장 짐 싸서 돌아가. 당신은 뭔데 또 태클이야. 아들이 당신 닮아서 사업 한 번씩 말아먹는 거 안 보여? 겨우 자식 몸 추스르고 좀 살만하게 됐으면 부모도 챙기는 게 자식 도리 아니야. 당신 그 욕심이랑 씀씀이만 아니었어도 이 집안이 이 꼴은 안 됐어. 내 평생 당신 사치랑 욕심 뒷바라지하느라 피눈물 흘린 거 몰라? 당신이 명품이니 좋은 음식이니 하며 아들 돈 펑펑 쓰지만 않았어도 애들이 사업 정리할 때 그렇게까지 안 비참했어. 애들이 처가 덕에 겨우 몸 추스르고 집 얻어서 제 새끼들 재우고 키우겠다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숟가락을 얹으려고 기어들어와. 뭐 당신 젊었을 때 능력 없어서 나 고생시킨 건 생각 안 하고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여태 참고 살아준 거야. 고마운 줄 알아.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평생 숨죽이고 살던 남편까지 나서서 말려도 시모는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악에 받쳐 소리만 지르셨죠. 그때 시부가 깊은 한숨과 함께 준비해온 결정적인 카드 한 장을 던지셨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애들 집에 얹혀 사는 짓거리까지 하면 난 당신이랑 끝이라고. 그래서 내 집만 집에서 따로 빼놨어.
나도 당신이랑 한 지붕 아래 더는 못 사니까 알아서 해. 이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는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법원 서류 가져왔으니 도장만 찍어. 시부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단어에 시모는 눈이 튀어나올 듯 커다래져서 그 자리에 망치로 맞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시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품속에서 꺼낸 주름진 이혼 서류 봉투를 시모 가슴팍에 내던지듯 건넸어요. 시모는 완전히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떡 벌리고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발작하듯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30년 넘게 산 나를 버리겠다고? 내가 없으면. 당신 수발은 누가 들어? 이 나이에 이혼이 웬 말이야. 나 도장 못 찍어. 절대 못 찍어.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주변 동 건물 창문들이 열리며 조용히 좀 하라는 고함이 터져 나왔고 다시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함께였어요. 시모는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저 3층에 있는 며느리가 나를 내쫓는다며 손짓발짓으로 하소연했는데 아마 저희를 내쫓아 달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부가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사정을 조용히 설명하고 신분증을 보여주셨습니다. 경찰관들은 시부에게 가벼운 목례를 한 뒤 본격적으로 시모의 양팔을 잡고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 여기 주민 부모야. 아들, 태준아, 엄마 좀 도와줘. 야, 이놈들아, 이거 안 놓아. 아주머니, 여긴 엄연히 타인의 사유지입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계속 이렇게 저항하시고 소란을 피우시면 공무집행방해로 현장 체포되실 수 있습니다. 경찰관 1명이 단호하고 엄한 목소리로 경고하자 그제야 겁을 먹었는지 시모는 쥐 죽은 듯 얌전해지셨습니다. 그렇게 경찰관들에게 양옆을 잡힌 채 터덜터덜 끌려가는 모습이 제가 본 시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도 남편도 크게 놀랐지만 특히 시부의 결단에 많이 놀랐습니다. 평소 워낙 말이 없고 늘 시모 뒤에서 수긍만 하셔서 저는 두 분이 완전히 한편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모의 끝없는 탐욕과 사치,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망치는 모렴치함 때문에 시부의 가슴 속에도 평생의 한과 아픔이 쌓여왔다는 걸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 시부는 남편의 어깨를 묵직하게 다독이며 애썼다. 올라가서 마누라랑 애들 잘 다독여줘라 하고 말씀하신 뒤 씁쓸하게 돌아서셨고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남편의 표정은 혼란스러우면서도 10년 묵은 짐을 벗어던진 듯 어딘가 후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얼마 뒤 시부와 시모는 이혼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재산 분할이며 살림 정리며 쉽지 않았을 텐데 연세도 있으신 시부가 이번만큼은 타협 없이 결단력 있게 처리하셨다고 해요. 남편에게 물어봐도 시부가 워낙 무뚝뚝하셔서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안 해주셨지만 소식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살던 집은 어떻게 됐대? 그건 원래 아버지 명의로 된 작은 빌라라 아버지가 그대로 사신대. 재산 분할로 약간 남아있던 현금만 조금 나눠드렸다나 봐. 어머니는 지금 어디 사신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자그마한 원룸으로 들어가셨대. 이모들 사는 동네라 그리로 가신 것 같아. 이혼이 정리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저는 뜻밖에도 시모에게서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사과라도 하시려나 내심 기대했지만 역시나 제 착각이었습니다. 서연아, 나다. 네, 어머님. 내가 요즘 혼자 살려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너희가 매달 용돈으로 한 6, 70만 원만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원래 너희 살던 그 월세방도 내가 복덕방 알아봐줬던 거 아니냐? 어머님, 그 집은 저희가 직접 복덕방 돌아다니며 계약한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희도 지금은 여유가 전혀 없어서요. 됐다, 됐어. 너나 태준이나 키워놨더니 다 똑같은 배은망덕한 놈들이구나.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했는데? 전화를 툭 끊어버리시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히려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뉘우치셨을까 기대했던 제가 순진했던 거죠. 사람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그날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평생 남의 돈, 자식 돈만 밝히시더니 결국 그 연세에 혼자가 되신 시모는 그 좁은 원룸에서 외롭게 지내신다고 합니다. 이혼하며 받으신 얼마 안 되는 재산도 씀씀이를 못 줄여 벌써 까먹고 계시는지 여기저기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부족하다며 아쉬운 소리를 하신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들으니 입 가볍던 시숙 강태호도 몇 년 전 조그맣게 시작했던 인테리어 사업이 안 풀릴 때 시모에게 손을 벌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모가 매몰차게 거절했던 일로 형제 사이도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식한테조차 그렇게 매정하셨던 분이 이제 와서 저희한테 손을 벌리시니 참 씁쓸하면서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이 절제를 잃고 욕심에 잠식되면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았기에 무섭기도 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친정아버지의 혹독했던 사가박 갱생교육 덕분에 전에 없던 진중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예전에 시모의 이간질이나 허세에 잠깐이라도 흔들렸던 게 미안할 정도로 지금은 매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할 때 알아둔 인맥과 세무 업무 경험을 살려 자동차 부품 회사의 생산관리 및 재무팀으로 당당히 재취업에 성공했어요. 몸은 고되고 이전처럼 큰 돈을 만지는 건 아니지만 매달 들어오는 정직한 월급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퇴근 후에는 관련 자격증 공부까지 하며 더 발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 요즘은 전에 없던 애틋함과 깊은 신뢰가 생깁니다. 내 남편이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싶어 뿌듯할 때가 많아요. 지난 주말엔 남편이 먼저 친정아버지를 뵈러 내려가자고 하더군요. 남편의 사업 실패와 사가박 구르기로 시작된 장인과 사위의 인연이지만 이젠 세상 둘도 없는 든든한 편이 되었습니다. 과수원 평상에 나란히 앉아 시원한 막걸리 한 잔씩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장인어른 그때 사과밭에서 저 진짜 죽을 만큼 힘들고 원망스럽기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 한 달이 제 인생을 살린 시간이었습니다. 살리긴 뭘 사람이 진짜 자기 땀을 흘려봐야 삶의 무게를 아는 법이야. 자네 요즘 직장에서 열심히 산다며 우리 딸이 자랑하더군. 네, 장인어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저희 가족 행복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네. 한 잔 밖에 나. 친정 부모님도 제 역할을 다해주는 사위를 보며 진심으로 뿌듯해 하십니다. 저는 앞으로 혼자 외롭게 계실 시부와도 자주 연락드리고 식사도 대접하며 천천히 가까워져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시모 그늘에 가려져 계셔서 오해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크거든요. 저의 파란만장했던 결혼 생활과 시댁 잔혹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늘 평안과 진정한 행복만 가득하시길. 저희 시모 같은 염치 없는 사람은 멀리 비켜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